희망으로 여는 아침 뉴스쇼 미래 첫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의 한수 정치부장 박창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진짜 뉴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날카로운 논평,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참 정치인을 모셔서 알찬 이야기, 희망을 주는 뉴스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초대 손님을 모시기에 앞서 뉴스쇼 미래의 여러 코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 초대석입니다. 미래 초대석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들을 이곳 옳은소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논평입니다. 미래 논평은 미래통합당의 당 대변인단과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 현안에 대한 냉철하고 날카로운 논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창훈이 간다입니다. 뉴스쇼 미래는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께 더욱 다가가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정에 맞서 대한민국과 민생을 살리는 공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잘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스쇼 미래는 다양한 뉴스 그리고 여러분께 희망이 되는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 손님인 신상진 박대출 의원님을 모시기 전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영수회담에서 하신 모두 발언을 들어보시고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이 분주하신 중에도 청와대를 나서셔서 우리 국회까지 찾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악화 일로입니다. 확진자는 2022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13명이 됐습니다. 사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염병과 싸우고 계시는 확진자 분들께도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회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한 코로나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명확히 되짚어봐야 합니다.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서 오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는 최초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병 확산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나라의 우한 코로나 사태는 인재의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당은 물론이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 대통령과 총리 등 정권 전체가 너무나 안일하고 성급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머지않아서 종식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인 파한대소는 온 국민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 방역 태세를 느슨하게 했고 또 그 결과 일상으로 돌아간 국민들이 대거 감염 위협에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손에 넣지 못한 채 국민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여전히 남 탓, 책임 뒤집어 씌우기가 이어졌습니다. 장관, 여권 인사들의 릴레이 망언은 국민의 분노와 박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대구 코로나 그리고 대구 봉쇄 등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을 그 가슴들을 후벼 팠습니다.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인재입니까? 국민들은 누굴 탓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결국 여기 계신 대통령님 그리고 이 정권입니다. 그것이 무겁고도 들끓는 민심의 실체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인지 아니면 중국이 먼저인지 국민들은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는 시중의 말처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 때문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못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못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셨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능과 무책임의 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을 씌운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또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십시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계속되는 패전의 원인입니다. 사태를 돌파할 전문가, 현장형 인재를 즉각 투입하십시오. 청문 절차를 포함한 모든 인사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일거에 밟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에 맞는 책임형 장관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또 역할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비비든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습니다. 어제 저는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도시 전체가 공포로 얼어붙었고 또 불안감이 자욱한 그야말로 절망의 도시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시고 또 인적, 물적 지원을 총동원해서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합니다. 당정청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그리고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감염병 이외에도 경제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시시각각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감염 사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긴급한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잘못된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성화로 대전환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서로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한 코로나 감염 사태 극복과
민생 대책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소리. 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는지요? 네, 지금 제 옆에는 신상진 의원님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일단은 코로나19 특위의 부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님께서는 의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문 지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 들려드리기 위해서 모셨고요.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KBS라든지 언론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의학적인 관점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진 의원님 네.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소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이 현실에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예, 우리가 이 난국을 우리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미래통합당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내서 극복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박대출 의원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계가 찾던 코리아가 세계가 피하는 코로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인 비극, 국가적인 불행.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 저력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한 폐렴에 대한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상진 의원님께서 이 어떤 바이러스인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사스라든가 네. 메르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종류인데 네. 그런 것들과 달리 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좀 바이러스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그 스파이크가 이제 점에게 네. 피부 점막에 접촉을 해서 네. 이게 퍼뜨려지는 이제 하기도 감염이 되는 건데 네. 이 우리가 코보다는 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서 네. 인후두 감염, 인후두의 이 점막에 접촉하는 그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에어로졸, 그러니까 가벼우면 네. 공기로 떠다니면서 이제 비강, 코로 네. 들어가서 감염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 한간에 이제 콧물이 별로 없이 목부터 아프다 네. 이런 얘기들도 그러한 하나의 또 근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콧물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네. 하여튼 이 바이러스가 또한 특이한 거는 우리 이 증상을 다른 바이러스, 메르스 같은 것은 증상이 발현이 되면서 네. 전파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수가 있죠. 네. 본인 스스로도. 근데 이것은 증상 발현 전에 무증상기에도 전파력을 갖는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까지도 우리가 걱정하고 예상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의 특성 네. 그런 것이 크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이제 우한에서 저 순환시장이라고 하는 네. 거기서 발생을 했느냐 네. 거기에 박쥐나 뭐 이런 거부터 아니면 실험실에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박쥐는 포유류인데 네. 우리 인간하고 좀 비슷한 그렇기 때문에 종간의 이 벽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게 전파가 쉽게 됩니다. 네. 근데 중간 숙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스는 뭐 사양 고양이, 네. 또 메르스는 낙타 네. 이런 식인데 이거는 아마 우한의 그 실험실에서 박쥐 가지고 실험하다가 박쥐에 내재돼 있던 균이 사람은 뭐 또 옮아가지고 확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좀 정확하게 이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사람으로 옮겨왔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 중간 아닙니까? 숙주가 네. 그거 확인이 안 됐고 네. 뭐 뱀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뱀은 아. 그런 것도 가능성이 낮고 네. 그래서 우선 정확한 건 아마 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텐데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무증상기에 확산된다는 거. 이것이 이 병이 굉장히 초기에 잘 대응했어야 되는데 네. 초기에 정부의 이 방역의 어떤 실패 때문에 이 네. 사태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역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국내에 엄청나게 많은 확산의 이유로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과 그리고 특정 종교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또 어떠신지요? 박능호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장관이 네. 그따위로 얘기를 하니까 네.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겁니다, 사실은. 그 주무부처 장관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국가 감염병을 대처를 했다. 네. 당연한 이 사태에 엄청난 사태에 책임 있는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근데 이 중국에서 처음에도 우리나라가 1월 20날 네. 첫 환자가 확진이 됐어요. 네. 그게 바로 중국 36세 중국인 여성이에요. 우한에서 들어온. 네. 그러니까 우한에서 그때 중국인, 물론 한국인도 들어왔죠. 네. 근데 결국은 발생지가 우한이고 중국 우한이고 중국에 퍼져 있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인들을 입국 금지를 안 시키고 다 들어온 거예요. 네. 하루에 뭐 4, 5만 명씩 들어왔습니다. 초기에.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무증상 상태로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전파했는지는 네. 그것은 역학조사라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신천지의 31번 거 슈퍼전파라고 네. 하는 그 사람도 결국 어디서 옮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옮은 게 신천지에서 또 뭐 대남병원의 청도 네. 그 자원봉사도 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냥 어디 그 사람 31호 환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도 밝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그걸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국에 왜 이렇게 그 책임을 네. 또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방역 주권국가라서의 그런 방역의 어떤 그런 특별한 우리 국가의 책임을 네. 그걸 아주 회피하는 책임이 회피하는 아주 비겁하고 아주 국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네네. 지금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커지는데 그 사람들은 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박능호 장관, 또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네네. 책임 있는 아주 큰 아주 책임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책임이 이제 정부에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우한 폐렴의 전파 속도를 볼 때 이제 방역이나 혹은 전파 방지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으로 주실 수 저는 있을까요? 빵점이라고 봅니다. 빵점이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미얀마 네. 그 의료도 낙후돼 있고 그 네. 위생도 낙후돼 있는 네. 그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에서 차단을 했잖아요. 네. 아직 한 명도 없대요. 네. 또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비행기 가니까 네. 바로 착륙하고 2시간 만에 돌려보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세계 나라들이 네. 이 주권 국가로서의 국가 감염병에 대한 대처하는 것은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중국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이 우한 이저 폐렴이 많이 늘어나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외교고 뭐고 간에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다. 네. 입국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중국이 네.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전 세계 공통이고 우리나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항의했다 전화로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의한다고 그 나라에서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우한 폐렴에 대한 초기 대응에 있어서 네. 정부가 중국의 눈치, 중국의 저자세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저는 정치인이자 의사로서 네. 이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뭔가 말 못할 엄청난 사정이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모든 이런 부분은 아주 국민 앞에 이 국민이 이렇게 큰 피해 보는데 네. 여기에 대한 원인 진단이나 그거에 네.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우리 이 사태를 좀 극복하면서 밝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금 제 신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잘못을 정부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정부가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 그랬는데 언론 이제 담당을 하시고 뭐 상임위도 언론을 담당하시는 상임인데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허위 사실 이야기인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많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의 대응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좌절시켰습니다. 네. 이 지금 이 사실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인데 네. 이게 지금 인재로 가버렸다. 네. 이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초기 대응에 방역막이 뚫리고 네. 이런 과정, 초기 대응을 잘못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인재지변이 돼버렸고 또 인재지변이 이 문재인 정부의 고질적인 그런 이 오만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네. 또 중국에 대한 저자세 문제가 이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흐려져 버렸다. 그래서 네네. 이제 박능우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인재로 가게 된 그 과정도 이 언론이 네. 이 사회의 나침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언론이 제대로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우리 국민들이 하고 이 정권 사람들이 네. 이 전염병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했더라면은 하게 우리 언론이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네.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 언론이 어떤 이 전염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네. 방향 제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념 문제로 접근해 버렸다는 거, 진영 논리로 접근해 버려 가지고 이게 찬반론의 어떤 입장에 서버리는 네네. 우리 정부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편을 드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서 네. 정부가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데까지 못하는 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네. 제목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지금 네. 전혀 본질과 다른 이런 문제들 보시죠.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 발목 잡혀. 우리는 청원자들을 탄핵한다. 쏟아진 문재인 응원 청원. 네. 통합당 일당되면 문재인 탄핵. 네. 재난 이용한 나쁜 정치. 신천지 보수파. 보수 언론이 코로나19 확산시켜. 특정 지역 종교 집단 혐오하더라. 네. 코로나19 공포 키우는 부치질 그만. 네. 휴 가슴 쓸어내린 청와대. 혐오 뒤에서 웃는 자들.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지금 이어지면서 이 정권을 비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가버리니 네네. 이게 본질적으로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방향으로 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저 내 탓하고 남 탓하고 자기 자화자찬을 오히려 하면서 심지어는 뭐 이런 방식을 가지고 독보적인 대처 방식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거 참 국민을 두 번 절망시키는 이런 날 나오고 또 지금까지 코로나19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한 폐렴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정부가 이 사태를 우한이란 그 말한 말이 중국에서 오는 중국발이라는 게 뭐가 무서웠는지 네. 그 중국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말을 바꿉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를 거쳐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코로나 19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런 정도의 명칭 하나만 두고도 이 우한이라는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이 우리 정부의 이 저자식 네. 그런 인식을 지금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말이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대로 발표를 합니다. 일본 내염, 네. 돼지 아프리카 열병,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역을 다 발표하죠.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는 딱 중국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를 이제 피하고 하는 그런 태도. 대단히 지금 아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의사이시니까 이런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병명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뭐 2015년에 WHO가 권고를 했다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HO가 이제 권고한 건 사실인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페인 독감암은 1917년이고 네. 그때 이제 유행했던 세계적인 또 감염병이고 네. 또 뭐 에볼라 바이러스 네. 그것도 에볼라 아프리카 에볼라 강 이름이에요. 에볼라도 네네. 그리고 뭐 일본 내염하면 일본이고 네. 또 뭐 중동 호흡기 증후군 네. 중동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역명을 붙여서 홍콩 독감 네. 등등 이렇게 쭉 해왔는데 그 WHO가 2015년도에 사실은 그
WHO가 그 사무총장이 현재 사무총장 그 전에가 중국인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현재 WHO 사무총장 이 세계적인 선거를 하거든요. 네. 한 나라에 한 표로. 네. 근데 중국이 굉장히 많은 이제 지지를 해줬어요. 현재 네. 사무총장. 그 돈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네. 근데 지금 WHO가 이 중국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럼 중국이 많은 그런 질병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인구도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건데 뭐 그런 어느 나라의 특정하게 그 어떤 뭐 혐오를 혹시 불러일으킬까 해서 WHO가 네. 생각한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데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한 폐렴이라고 여러 세계적인 언론들에서 썼어요 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특정 지역을 해야 사실 그 역사성이 있고 거기 더 사람들이 국민들 또 전 세계인들이 이 인식하기가 사실 쉬워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비드, 네. 또 코로나 19, 코비드 그럼 사실 코비드 19 이거 학자들은 쓰면 뭐 이해하기 쉬운데 네.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뭐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코비드 19 이게 뭐지? 19년도에 생긴 건 알겠는데 이게 뭐가 근원지가 어디고 뭐지? 네. 이런 이제 그 병명 바이러스 내지는 질병 감염병 하나를 확실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네. 우한 또 이것이 폐렴이 특징이거든요, 사실. 네. 폐렴이 아니고 그냥 뭐 호흡기 가벼운 호흡기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우한에서 발생된 그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생긴 폐렴 네. 이것이 인류에게 치명적이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한에서 생긴 폐렴이다, 폐렴 감염병이다. 네. 이것이 정상이고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양쯔강이 지나가잖아요. 양쯔강이 네. 있는데 후베이성도 이게 강 이름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저는 양쯔강 바이러스 이래도 되고요. 네. 그 WHO가 지금 하는 짓이 네. 정말 이게 너무 중국 편애적이고 네. 네. 이것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 네. 그걸 원래 우한이 봉쇄되고 하면서 원래는 WHO에서 경론을 벌였대요. 네. 이걸 세계적인 국제 비상사태로 할 것이 선포할 거냐 말 거냐 반반 나눠져가지고 WHO 지금 집행부가 상당히 이 친중국적인 네. 친중적인 이런 입장이라 저희가 감안해서 평가해야 되고 앞으로 저희는 역사적으로 뭐 세계적으로 학문 학술지나 뭐 어떻게 쓰든 간에 사실 우리는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네. 예, 저는 폐렴 감염증 네. 이게 이제 감염증 그렇게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WHO의 권고 사항이잖아요. 그 강제성이 없는 권고죠. 권고기 네. 때문에 뭐 어떻게 부르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그리고 WHO에서 네. 국가 간의 이동은 적당치 않다고 발표했어요. 국가 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네네. 국가 간의 이동과 교역을 금지하는 거는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 근데 사실은 지금 실제 각 나라가 네. 이동 제한 뭐 이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WHO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주 친중적인 아주 헛소리. 네. 예, 정말 세계적으로 WHO가 정말 많이 변질됐고 정말 이번 사태로 해서 WHO의 그런 걸 우리가 다시 보는 시각을 네. 좀 더 그런 걸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방금 얘기하신 거에 좀 이어서 좀 여쭤보면요. 이제 의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한 폐렴이 언제쯤 좀 줄어들지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들이 좀 점점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좀 말씀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이 바이러스 폐렴의 이 정말 제일 중요한 위협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무증상기에 전파가 시킬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는 역학조사를 해서 이것을 밝혀내고 접촉자를 차단하고 하는 그런 확산 예방 조치 같은 것들을 이제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까지 종식이 될 거냐.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머지않아 종식될 거다. 네. 여러분 일상생활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가 네. 대통령이 그 말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이제 모든 활동들이 상당히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이 감염의 확산에 대통령이 상당히 주범이다. 네. 큰 역할을 했다. 네. 신천지 못지않게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굉장히 이런 국가감염병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대통령 자신이.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또 요즘에 뭐 우리 박대출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지만 이 모 전문가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전문가도 아닌데 네. 약대 교수라는 사람 뭐 있는데 네. 가지고 신천지 사건 터지니까 내 이럴 줄 몰랐다. 그래요.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저는 1월부터 우리나라 국내 감염병 전문가 의사들하고 제가 자문을 구해봤어요. 이 사태 전개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1월부터 벌써 이것은 대량 지역사회 감염이 될 것이다. 네. 지역사회 감염이 메르스는 병원 내 감염, 이 우한폐렴은 지역사회 감염. 네. 그러니까 대량 알지 못하게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거다. 네. 이걸 전문가들이 1월부터 다 예측을 했는데 전문가라고 TV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확대될 줄 몰랐다. 네. 그게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 전문가 같지 않은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교수라는 타이틀을 걸고서 네. 말을 막 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말을 쓰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디서 특정한 그런 식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전문가 자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제 종식될 거냐 예측할 수 없고 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퍼지고 확산하고 또 국민들의 자기 위생이나 국민들이 이걸 이제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제가 나와야 이것이 끝난다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도 네. 결국은 이제 치료제 또 예방 백신 또 신종플루 2009년도에 신종플루도 이제 타미플루라는 네. 항바이러스제 또 백신 해가지고 그때 종식이 잘 됐죠. 네. 이거는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연말 안에 연말쯤 나온다는데 네. 이렇게 보고 정부가 할 일은 이럴 때 네. 이것을 자꾸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답시고 해서 뭐 7일에서 이 신천지 사건 터졌을 때 전문가들 나와서 정부에서 7일에서 앞으로 10일이 고비다. 네. 고비 무슨 고비예요? 그리고 또 한 달 후면 이게 또 분기점을 뭐 넘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비전문가적이고 정말 그런 그 자기 희망을 갖다가 네. 객관적인 이런 엄중한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 사태를 네. 그렇게 참 무식하게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위에서 권력의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할 일은요. 지금 대구 사태 정세균 총리가 가 있지만 뭐 합니까? 지금 대구에서 의사들이 저한테 전화가 막 와요. 네. 야 큰일 났다. 정부에 이것 좀 얘기해달라 이것 좀 얘기해달라. 근데 국회 특위도 구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 10시에 열립니다. 10시에 열리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빨리 현안 보고도 받고 네. 따질 거 따지고 좀 정부 우리가 또 국회에서 할 일을 하자 하는데 지금 집권당에서 오늘은 위원장 뽑고 간사 뽑고 그리고 업무 보고는 장관들이 뭐 다 바쁘니까 그거 나중에 하자. 근데 이거는 뭐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자격지심이 그런지 그런 좀 정말 우리는 마음이 급한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구에 대해서도 지금 그 엑스포가 있습니다. 대구에 네. 큰 거 이제 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집에서 1,000명 이상이 지금 집에 자가격리돼 있어요. 네. 치료도 못 받아요. 네네. 근데 이 특성이 경미하게 진행되다가 또 갑자기 악화돼서 사망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 그러니까요. 분의 지금 네. 사망자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빨리 그런데 임시 병상을 만들라 이거죠. 지금 병원이 꽉 차 있고 임시 병상에서 칸막이에서 좀 우리는 또 중국보다 더 깨끗하게 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거기 의사들이 몇 명이 상주하면서 이제 격리된 환자들을 돌보는 그 집에 격리돼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집을 찾아갑니까? 그 천 몇 명 집을 어떻게 다 찾아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어요. 중앙교육연수원 무슨 140명 환자는 격리자가 1,000명이 넘는데 160명 연수원을 갖다가 격리시설로 할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한심한 정부가 이걸 빨리 임시병상 만들고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마스크 제대로 보고받고 대구에서 지금 보니까 각 세대 아파트별로 마스크 2장씩 줬대요. 네. 예, 지금 우리 지금 신상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네.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인재라고 한 것도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영역을 침범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네. 그게 간섭하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박능우 장관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거짓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감염학회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지금 건의하지 않았다, 추천하지 않았다는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감염학회는 분명히 했죠. 네. 감염학회 그리고 감염관리학회 그리고 네. 대한항균요법학회 등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후비 이승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질본의 요구대로 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를 또 긁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영근 질병관리본부장이 입국 금지가 당연히 좋다고 했다. 중국 방역 입장에서는 고위험군이 들어오는 중국 네.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당연히 좋다 그랬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퍼뜨렸다. 네. 이 세 번째 거짓말은 우리 국민들을 아주 절망에 빠뜨린 거짓말이었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중국 문제는 중국인 입국 문제는 이건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이것은 뭐 어떤 외교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네.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문제이고 그러니까요.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굳이 우리가 그걸 자처해서 이 문제를 키우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뭐 지금 아무리 외교 문제가 중요한들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문가 여기는 무시하고 영역을 침범하는 예가 많습니다. 방송 보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초기에 이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일어났을 초기에 느닷없이 말이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종편 4사 대표를 부릅니다. 종편 4사 대표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특보할 필요 없겠다. 정규 방송을 굳이 놔두고 특보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뉴스 특보를 하지 말라는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은 가이드라인이죠. 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그러니까요. 월권이고 방송권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그 사람 간담회에 참석한 종편 4개사 대표들은 지금 3월에 네. 방송 재승인 심사 또 11월에 방송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특보하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자율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이런 보도가 지금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감시 감독하는 언론 기능이 보는 나침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또 질문을 많이 하실 겁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은 이 보건과 관련, 의료 보건과 관련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평생 복지 쪽에 일만 하셨던 분인데 혹시 이제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빨리 박능호 장관을 경질을 하고 뭐 새로운 그 의사 출신 감염 관련된 전문의를 단기간이라도 혹시 뭐 임명하라 이런 구체적인 요구는 뭐 언제쯤 하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고전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역할. 네, 하여튼 대구의 방호복, 마스크 절대 부족하고요. 네, 그런 물품을 전면적으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해줘야 되고 네, 또 의사들이 지금 또 간호사, 네. 의료진들이 지금 아주 업무 과량으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이게 뭐 일주일에 끝난다면 모르는데 그게 장기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의료 자원, 의료 붕괴가 안 되도록 전 국가적인 의료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제 대처해 가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병실의 문제가 심각한데 그 대구의 엑스포 같은데 좀 만들든가 아니면 각 좀 전국적으로 경미한 환자들을 우선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분산 수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지자체에서는 네. 이 대구 같은 사태가 또 어느 지자체에서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건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지자체는 이 대구의 사태를 보고 교훈을 얻어서 격리병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미리 확보해두고 대량 발생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네, 보건복지부 장관. 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면서 공약도 그렇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 이게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만들겠다. 그 하나도 만든 거 없어요.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안에. 그것이 이제 이런 국가적 감염병 이런 것에서 예측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는 것인데 네. 그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을 10개월 동안 공석을 만들어놨어요. 내부에 누구 추천할 거냐 가지고 해서 최근에 그래가지고 하도 비판이 거세니까 며칠 전에 누구를 임명했어요. 네. 그 중요한 거는 질병관리본부가 사실 질병에 대한 감염병에 대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가 돼야 돼요. 네네.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근데 그러니까요. 질병관리본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정은경 본부장만 의사 출신이고 그 밑에 감염병 관리센터장이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 행정직위가 있고 그리고 긴급 센터라고 있습니다. 긴급 대응센터. 네. 거기 센터장도 행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염병에 이런 엄중한 이런 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질병관리본부가 평소에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인재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잘못의 결과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네. 그래서 박능우 장관은 그 중에 하나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장관을 임명을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국정이 결국은 이것이 국정농단의 한 또 편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공약에도 돼 있고 국정과제에도 선정해 놨는데 정말 엄청 반성을 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됩니다. 정세균 총리도 지금 대구에서 그 병상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자가격리돼 있는 거 이걸 해결 못한다면 총리가 거기 왜 가 있으며 그러니까요. 오히려 서울에서 빨리 전국적인 그런 이 정말 의료 이 사각지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지 정말 쇼로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제가 아주 전문가적인 또는 정치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네. 매우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대응 박능우 장관의 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분노시키고 그러니까요. 갈등을 또 유발시키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정리가 빠른 시간에 돼야 되고요. 네. 박능우 장관뿐만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은 지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메르스 당시 한 발언들 네. 지금과 너무나 지금 이율배반적이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더 좌절되고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국민은 폐병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오히려 국민은 화병이 걸릴 지경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이거 보면 이제 좀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문가들이 전문가 행사를 하는 부분들도 좀 그렇고 언론은 언론대로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아무데나 가면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곳을 가도 마스크가 없었다. 오히려 지난 주말에 평소보다 3-4배 높은 가격에 일부가 마스크가 풀렸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준비되지 않은 이 정권에 대해서 참 지탄하는 목소리가 클 텐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짜 뉴스를 유포한 거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 대통령이 공무원 보고 현장에 가서 하라고 여러 차례 두 차례인가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봐야죠. 얼마나 지금 현실과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정책이 지금 펴지고 있는지. 네. 지금 그 마스크를 간다고 우체국을 갑니다. 우체국을 가면은 주말에 우체국 가면은 다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냥 무턱대고 아침 식전 대바람부터 시민들은 그냥 갑니다. 네. 근데 가면 없어요. 네. 가면은 2시부터 판매한다. 국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이해찬 네. 대표는 주말 되면은 정상화될 것이다.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체국의 문도 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얼마나 살풍경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에서 지금 주말에 때로는 그 마트 매장마다 80개 내지 네. 100개 정도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가면은 80개를 파는 그 현장에 가면은 200명 이상이 줄을 서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때문에. 네.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풍경까지도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옵니다. 네. 마스크가 없어서 마스크를 사러 오는데 네. 마스크를 안 쓰고 오면은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눈총을 받기도 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지금 우리 정부가 그대로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가짜 뉴스의 제일 큰 원인, 제일 주범이라 그럴까요? 네. 제일 진원지입니다.
대통령이 한두 번 지금 가짜 뉴스를 얘기했습니까? 제가 의혹을 지금 몇 가지를 지금 내려볼게요. 네. 제가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메르스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자가 18명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때 18명 정도 비슷한 28명이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나친 불안은 불필요하다. 직접 접촉자만 전염된다. 활발하게 경제 활동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 때는 환자가 25명 발생했을 때는 국제적 망신이다. 보건부 장관 사퇴해라. 30명일 때는 대통령이 손 놓고 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네. 환자가 36명일 때는 세월호 때처럼 무능하다. 네. 환자가 87명일 때는 대통령이 왜 안 넣었으나 환자가 175명일 때 정부가 슈퍼 전파자라고 이렇게 지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대응 때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확진자가 28명일 때 네. 치명적인 거짓말했죠. 가짜뉴스. 코로나 네. 곧 좀 머지않아 그러니까요. 종식될 것이다. 지금 사태가 지금 얼마나 사망자가 20명이 넘어버리고 네. 우리 지금 한국인들은 입국 금지를 왜 세계 80개국으로부터 지금 금지당하고 있고 네네. 3,000명, 4,000명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확진자 104명 때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참 허탈하게 한 얘기예요. 제 그러니까요. 아내가 헌정하는 짜파구리 이 기생충 그 수상팀을 네. 청와대 불러다가 반대수하고 우리 국민과 동떨어지는 이 정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환자가 602명이니까 신천지 전후가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제는 아주 그냥 상황이 어제 이 달나라 대통령인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으로 나옵니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식의 내로남불 정부가 내로남불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네. 이제 사태를 인재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을 더욱더 좌절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정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무능이 이런 사태를 만든 건 아닌가. 고의적으로 전파를 했다고 말하기보다 이 정부의 무능이 온 국민을 공포에 넣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무능하면은 한 말씀이 무능이 그럼 왜 무능할까? 네네. 이 대통령부터 이 정부의 권력자들은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왜 무능할까? 저는 근본 원인이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쭉 밟아왔던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조국 사태 보듯이 또 정말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공수처법을 만들고 이렇게 해오는 이런 일련의 모든 연동형 비례에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 야당들 군소 야당들도 끌어들여 가지고 손잡고서 공수처법을 해주고 공수처법을 받아내려고 대신 네. 그들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를 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정치꾼들의 이 정치적인 야합과 정치적인 그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네. 그런 걸로 이제 이 집권 3년을 이렇게 지내오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습성들, 그런 권력 운영, 국정 운영의 그런 몸에 밴 그런 참 한심한 그 모습들이 결국 이러한 정말 과학과 의학이 요구되고 전문가의 이것이 요구되고 겸손하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겸허하게 이런 사태를 진정으로 이걸 해결시키기 위해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들이 그런 철학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집권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국민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 이 사태를 네. 이 정부를 믿고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나갈까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히 대단히 그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정부의 무능을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키우는 한 요인에는 언론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래 모든 언론이 이 정부의 무능을 지적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를 주었다면 이 정부가 반성도 하고 또 어디 개선해가는 노력을 보일 건데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을 믿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 지금 정부를 비호하는 이 언론이 너무나 아까 제가 제목을 몇 가지를 지금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영 논리로 이 정권이 버티고 되는 거죠. 네. 이럴 때면 대깨문식의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 국민을 네. 믿고 버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해주는 또
백개문식의 언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정부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오만과 독선으로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의 무능의 하나의 그런 공범이다. 저는 그런 한 면에서는 그런 언론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태를 좀 진정을 시키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이 혼란을 부추기고 언론이 혼란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보도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보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제 기자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볼 텐데 기자들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이 정부의 실정을 비호해주고 하는 언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초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공포 마케팅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국민들의 과도한 공포와 불안을 키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의 입장을 발표를 했었죠. 지금 정확히 우리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식의 보도를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언론 본연의 기능, 사실관계를 정확히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팩트 보도, 팩트에 충실한 보도를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그 상황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를테면 하나 지금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저는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제일 궁금한 게 과연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어떤 감염의 역할을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감염하는 활동을 했는지 무증상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감염이 우리 내국인들,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감염이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 없겠는지 이거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른다는 이 자체가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들어왔을 때 아무런 지금 증상이 없는 뿐만 아니라 아무리 지금 코로나19와 무한한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 그럼 이상 없으면 없는 그것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취재해서 국민들이 얘기해주고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보도가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의 역할을 31번 그 신천지 환자 그 사람이 31번 환자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것을 언론에서 정부에서는 아마 그걸 숨기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언론에서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대남병원에 중국인 춘절 갔다 와가지고 일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또 중요한 전파자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런데 중국인 간병인들이 97%가 요양병원의 중국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리고 2월 17일 날 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중국 간병인들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 게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그런 이제 자기들이 뭔가 찜찜하니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언론은 하여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한 이 벌어지는 사태의 이면 그리고 거기에 그 발생 원인 추적 정부가 발표 안 하고 숨기고자 하는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언론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더 장기화되고 또 정권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걸로 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 감염병의 위기나 이 심각성을 오히려 축소 왜곡할 수도 있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잘 보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시면서 좀 답답하시고 이럴 텐데요. 어쨌든 우리 미래통합당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분께 이제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지역구에 이제 보면은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지역구에 지금 뭐 감염 확산의 우려를 지금 걱정하는 민심은 어떤지 이제 뭐 신상진 의원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남 그런데도 얼마 전에 누가 또 청년이 열이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희 쪽에 전화가 왔어요. 네네. 그래서 가르쳐준 게 1339에 먼저 전화를 하셔라. 네. 그리고 거기서 안내해주는 집 근처 가까운 이제 준종합병원 내지는 대학병원의 선별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찾아가시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뭐 음성 판정이 나서 다행인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자기가 이제 열이 나거나 호흡기감 그 증상이 있을 때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겁이 그러니까요. 나고. 네. 어디를 가서 어떻게 될지 이게 뭐 광고는 많이 홍보 내용이나 광고 보더라도 네. 1339도 잘 안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민들께서 수없이건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지역은 이제 그 시립병원이 최근에 이제 생겨서 오픈을 아직 안 했는데 네. 그리고 보건소가 3개가 있고 성남 같은 데 네. 이래서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요새 잘 다니지도 못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환자들이 제가 한 번은 시립병원 그 선별진료소 가봤더니 낮 시간에 한 10명 정도가 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의심 또 검사받고자 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네네. 거기에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이것도 결국은 인력 또 전문 인력의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네네. 지자체들은 그런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크게 확산될 것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된다. 네. 경로당 또 보건센터 복지관들을 요새 다 문 닫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이 경로당 어르신들, 네. 또 복전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또 기초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이 정말 생활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는 이런 감염병 확산 차단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이 섬세한 그런 지원책이나 또 도움을 우리 계획을 하고 준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박대출 의원님 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지역에서 지금 그 지역민들이 느끼는 그런 지금 민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은 지금 제가 지금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보는 거는 이 대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언론인으로서의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충실한 보도를 하고 사실관계를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지적한 부분은 그런 일부 언론이 지금 정권의 어떤 비호를 하는 그런 편에 서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진영 논리를 몰고 가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한 것이고요. 네. 지금 그런 대다수의 언론에서 소개되듯이 지역민들이 지금 느끼고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감들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들 이런 건 소개가 많이 됐죠. 지금 저희 진주만 하더라도 그냥 길거리에 가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인사를 하는데요. 차량들이 평소에 절반도 안 되고요. 식당가는 아예 그냥 거의 정막강산입니다. 속된 말로.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맛집 같은데 손님들이 꽉 차던 맛집들도 요새 손님 한두 테이블 있으면은 많은 지경이고요. 그럼으로써 이게 지금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 그것을 대단히 걱정해야 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지금 심리는 분노하고 불안하고 해야 하는 그 심리가 지금 국민들이 대다수의 공통된 정석 아닌가. 네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조속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마음이 되게 계속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뭐 그런 상황이라는 점 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뭐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다 끝났고 의원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재 의원님. 예, 우리 옳은 소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감염병 초기 대응의 실패, 또 계속된 그 안이한 이런 대처로 인해서 우리 감염병으로 인한 우리 국가의 경제와 또 교육, 또 우리 인간 삶의 기초적인 그런 만남과 이런 것들이 또 소상공인의 그런 어려움, 모든 것이 가중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미국이나 이런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들이 혹시라도 입국 금지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되는 참 이런 큰 우려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너무 방황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정부를 정말 믿고 우리들이 이것을 극복해야 되지만 이 정부의 이런
정말 대처 어떤 자세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국민의 삶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개인 위생과 또 여러 가지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그런 저력을 발휘해서 이걸 반드시 극복하는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우리가 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길에 함께 동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룩하는 길은 우리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우리가 바른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신의 한수와 협력해서 하는 첫 방송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총체적인 국난입니다. 지금 전염병 사태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이 모든 것을 우리 국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민생도, 그리고 도덕마저 붕괴되고 무너지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고 우리가 이 나라를 건국했듯이, 그리고 이 나라를 부국으로 만들었듯이, 그러나 이제 지금 망국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이대로 지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4월 15일 우리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부국의 나라로 만들 수 있고, 또 국민 모두가 건강한,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 예방수칙 철저히 지키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미래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물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상진 의원님 그리고 박대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의 길, 미래통합당에서 이번에 만든 새로운 로고송 승리의 길을 듣고 다음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승리를 위해 행진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초대 손님 모셨습니다. 전 원내대표이자 지금 불출마를 선언하시고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김성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미래통합당을 또 아끼고 지지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통합으로 또 핵심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그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이제 뭐 불출마를 선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실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건 아니었는데 이 불출마 선언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게 있는 건지요? 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인간적인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총선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의 이 파시즘 독재를 끝장내고 네. 또 이 실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단호하게 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보수의 또 부활과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는 네. 제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네. 또 하나의 그런 미랄이 되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를 생각했습니다. 네. 또 자유우파의 대통합의 이 승리를 위해서는 네네. 뭔가 나 자신을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그런 이제 저 자신의 마음속에 늘 항상 이걸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을 실천한 것이죠. 네.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우파 보수 우파의 대통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이 보수 우파가 사실 갈라져 있었는데 이 합쳐야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독재 정권의 이 파시즘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지난 연말 우리가 패스트트랙 그 전국에서 정말 대책 없이 무너지는 이 보수 정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네.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네. 이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 보수 우파가 무조건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것이죠. 네.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만 그 아픔은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미래통합당의 미래와 함께 진정한 화해의 통합은 새로운 또 정치 지형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길밖에 없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네. 심정을 우리 전체가 다 공유하고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하셔서 네. 이제 원래 지역구였던 강서구 을에 네.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이제 전략 공천되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이분을 이제 얼만큼 이제 믿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국회 원내대표 시절에 네네네. 사실상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네. 쟁취해낸 것이 드루킹 특검입니다. 네네. 청와대 감찰 반원으로 왜 이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특검을 그렇게 피하고자 했고 네. 드루킹 특검을 또 숨기고자 했는지 네. 또 드루킹 특검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는지 그 속속들이 내막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친구가 바로 이 김태우 수사관이었습니다. 네. 저는 작년 11일부터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 제보자로서의 그 결기와 용기도 상당히 저는 존중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내에서 이렇게 부당한 공권력을 통해서 울산시장과 또 이런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이런 네. 여론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저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바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끝장을 보여야 된다 생각하죠. 네.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저 별명이 덜개입니다.
한번 물었다 하면은 낫지 않죠. 네. 또 그때 당시 제가 한 놈만 팬다 그랬는데 지금 분명히 한 놈만 패야 될 대상은 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네. 저는 더루킹 특검과 더루킹 이 댓글 조작과 울산시장의 부당한 공권력 이 개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김태우 수사관이 저 지역구였던 이 강서을 지역에서 당선돼서 문재인 정권과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김태우 수사관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정치적인 행보는 저는 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당선할 많은 우리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선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제 모든 정치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는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이후로는 저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권의 종말과 함께 네.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 정권 탈환을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그런 후보, 그 후보를 위해서 저는 다음 대선에서 네. 우리가 반드시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백의종 군과 어느 위치든 어느 장소에든 저의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뭐 향후에 뭐 출마를 하시거나 뭐 그런 계획은 따로 아직은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무슨 출마를 말하는? 다음에 뭐 예를 네. 들면은 다음에 예를 들면 전당대회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대선에 혹시 뛰어드신다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혹시 뭐 이런 것들 저는 좀- 뭐 대선이나 이런 걸 뭐 염두에 두고 전혀 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은 4.15 총선에서 우리 보수 우파가 진정한 통합을 통해서 또 네. 통큰 이 하해를 통해서 네. 이 하해의 힘은 반드시 우리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네, 막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는 네. 우리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네,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이나 네, 또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나 모두 다 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픔을 이제는 서로 보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또 그 보다듬는 마음 속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 다 그 감정 가지지 않고 네, 뭐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네, 당시 역사의 그런 한 소용돌이에 또 휘말려 또 역사의 큰 그런 흐름 속에서 벌어진 일이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게 했고 네. 또 그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그 원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정한 통합의 힘으로 우리가 통큰하에 그렇게 해서 문재인 독재 정권의 이 파시즘을 끝장내고 또 문재인 정권의 이 실정으로 민생과 이 경제가 도탄과 파탄에 이런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에 저는 매진하는 길이 제가 지금 하는 정치의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드루킹으로 밝혀졌던 뭔가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당원분들 그리고 보수파 애국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님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고초를 겪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 이겨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떠신지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보더라도 이 무능한 이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험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네,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의 국정 운영의 이 난맥상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난맥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내면서 우리가 이 민심으로부터 다시
보수 우파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약 50년 동안 집권 세력으로서 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면서 네. 그 저력과 그 기반이 탄탄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토와 또 심판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으로서 다시 보수 우파의 통합과 또 중도 지지층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는 그 모습을 이번 공천 과정에서 핵심과 또 새로운 영입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공천을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원님에 대해서 험지 출마를 이야기하시진 않았는지요? 저는 어떤 경우든 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우리가 한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당의 처절한 노력에 네. 부름이 있다 그러면은 비록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보수 우파의 통합과 또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했지만은 네. 저는 당에서 명령하고 부름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곳이든 달려갈 그런 각오입니다. 네. 사실 당선되기가 되게 어렵지만 어디든 가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가실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도 되겠나요?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제가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이제 가족들과도 좀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가정이 소홀하신 거에 대한 미안함을 좀 표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노동운동, 사회운동, 이 정치활동까지 32년 동안에 네. 사실상 가정을 제대로 저는 돌보지 네. 못했습니다. 아이 둘이 태어나는 모습도 저는 보지 못했고 네. 초중고등학교 입학 졸업식 사진 한 장도 없는 아. 애비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가정이 많이 작년에 특히 제가 드루킹 특검 간철이라는 저는 그런 업적은 이뤄냈지만은 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저를 주기 위해서 해란이 됐었죠. 네. 그 가정에 누구보다 가장 큰 희생이 우리 가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족들이 정말 이 가정이 피폐해질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32년 동안의 그런 이런 험한 네. 활동에서 이제 좀 영혼이 저도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소박한 제 바람도 있고 네. 첫째도 둘째도 우선은 저희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좀 네. 만들고 자식들에게 좀 애비로서 좀 역할도 좀 다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바람은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불출마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던가요? 저 자신이 사실상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네. 거의 한 50%가 가족들 가정이라는 걸 제가 한번 되돌아보게 됐는데 네. 이제 늘 10몇 년 동안 저희 아내 그 핸드백에는 늘 축축하게 젖은 그런 앞치마 네. 더 이상 넣지 않아도 되겠고 네. 또 그런 아내와 또 자식들 데리고 길거리에서 또 이렇게 표를 또 동정을 보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좀 안도도 있지만 네네네. 그래도 저희 아내와 또 자식들은 지아비가 내린 그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네. 가정이 좀 이렇게 평온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그럼 이제 뭐 좀 이제 새로운 또 생활을 또 준비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시겠네요. 이제 앞으로 뭐 물론 불출마하셨다 그래서 이제 정치 쪽을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니니까. 저는 예. 정치는 떠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는 그래서 떠나지는 뭐 않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그동안 못 챙긴 가족을 좀 챙길 수 있다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조금 시원섭섭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이 정치라는 게 네. 뭐 이 연예인들 이 마약의 때로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듯이 네. 정치도 이게 한번 이렇게 중독되면은 사실상 벗어나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많은 har를 부를 때도 있고 네. 때로는 큰 가오에서 이렇게 또 늪에 빠져서 참 힘들어할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저는 제 이번 결정을 통해서 네. 첫째도 둘째도 우리 당이 이 변화돼가는 그런 네. 모습에서 누군가는 그래도 책임을 지는 모습 또 아울러서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또 신진 인사들이 들어올 수 네. 있는 그런 길을 넓혀주는 그런 측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는 항상 생물이기 때문에 늘 변화를 줘야 된다고 네. 봅니다. 변화를 주지 않는 정치는 뭐 고인 물처럼 이렇게 썩고 네. 또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물이 흐르고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늘 물꼬를 틔워주고 네. 또 다시 그 물은 큰 강에 만났을 때 그 큰 강이 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불출마 선언하신 다음에 이제 주변 반응이나 그리고 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진정성을 보였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요.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 불출마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좋은 호평을 좀 네. 받았습니다. 제가 좀 현직 원내대표 할 때나 또 뭐 특히 작년 어려운 시간 보낼 때 막 그런 좀 격려와 성원이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네. 역시 비우고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물론 저 사람은 서울의 흠지 강서을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30년 만에 삼선을 이뤄냈는데 네. 또 이번 같은 계기에는 충분하게 사선도 할 수 있는데 저런 결심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좀 그런 평가가 이제 좀 좋은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국민들 또 지역에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분들의 그 아쉬움 네. 막 그런 부분을 제가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제가 다시 성찰하고 변화하면서 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권을 탈환해내는데 제가 미랄이 될 수 있고 또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행복한 것이죠. 네. 저는 그 길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혹은 기존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어떠한 또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저는 미래통합당의 미래는 우리가 기존의 보수 정당의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원내대표 시절 또 지난 12년 동안의 정치활동 중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 노동자들과 서민 취약계층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정치 지행을 좀 바꿔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사회개혁의 선도적인 어떤 그런 정당으로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서 좀 이렇게 우리가 늘 탈바꿈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미래통합당이 기존에 가진 자들 어떤 기득권 세력 네. 또 기업을 어떤 대변하는 그런 어떤 입장과 역할을 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네. 민주당과 정의당의 어떤 영역으로만 알려졌던 그런 노동자 네. 또 서민 취약계층 이런 장애인들을 우선해서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회개혁 정당으로 네. 다시 우리들이 지평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길 바라는 것이고 네. 지금 정치는
뭐 이 보수 진보 양 진영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끊임없이 진보의 영역을 이렇게 진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보 정당도 보수의 영역에 자기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끊임없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이 균형적인 정치가 살아 숨쉬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런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식은 얼마나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준비한 시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요. 예, 이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옳은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옳은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이 보수, 이 자유우파의 진정한 승리는 변화와 혁신입니다. 우리들이 지난날의 그런 안위와 또 지난날의 그런 온실 속의 하초에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이 엄동설 안에 버려진 그런 덜개처럼 처절한 진정성으로 우리 보수 진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운 길을 우리 자신들이 저는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의 옳은 소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목소리를 담아내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꿈꿔야 할 것인지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좋은 방송이 되길 저는 기대하고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첫 방송이라 참 다소 좀 저도 좀 긴장을 하고 저도 좀 떨리는데요. 첫 방송인데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걸로 좀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좋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전 참 오늘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 이제 모실 거고요. 내일은 이제 김성태 의원님을 대신해서 강서을에 출마하는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통합추진위원장이신 박형준 위원장, 그리고 인재영입 위원장이신 염동열 위원장님이 나오십니다. 내일도 7시 반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혹시 댓글로 의견이나 그리고 제가 초대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가는 이 아래 밑에 보면 이제 후원 계좌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중앙당 후원의 후원 계좌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되시면 후원금도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원이시고 당비를 납부하시는 분들도 특별 당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도당에 문의하시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분들 특별 당비 좀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7시 반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방송 오늘